증시라는 게 네. 이미 다 알려졌잖아요. 증시는 6개월 선반영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악재가 다 나왔어요. 터미널 금리가 밝혀졌어. 그렇죠. 점도표에서. 그러면 시장은 뭐 어떻게 얘기하냐면 선반영이잖아요. 상승하면 어떻게 될 건데. 금리에 유리한 기업들도 있을 거고 뭐 그럴 거잖아요. 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런 종목들이 하나둘씩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증시는 반등할 가능성이 훨씬 크죠. 그 이제 역사가 그렇게 말을 해요. 뭐 제가 뭐 저의 그 내피셜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그렇게 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또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또 어떤 이벤트가 나오면 그건 또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지만 현재까지 수준에서는 그렇죠. 이미 다 나올 건 중요한 거. 예. 만약에 어떤 이벤트가 나올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전쟁. 예, 저도 이제 그 푸틴의 그 핵 전쟁한다고. 핵폭탄이나 핵폭탄보다 위력이 더 큰 그 폭탄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게 터지면 이제 그때는 오히려 매수 찬스예요. 그때는 뒤도 안 보고 매수 찬스예요. 네. 왜 그러냐면 역사적으로 월남전 때도 그랬고 9.11 테러 때도 그러고 단기간에 만회를 하거든요. 급락하면 그 전쟁으로 인한 거는 지금처럼 뭐 경기 침체가 이렇게 되고 뭐 금리가 인상이 되고 인플레이션 이런 거는 좀 지리하게 끌고 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죠. 만약에 정말 우리가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죠.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 네. 푸틴이 핵무기를 던졌어. 그럼 급락할 거잖아요. 네. 그때는 매수 타임이죠. 그때는 뒤도 안 보고 매수 타임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네. 그러한 사건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모르는데 예. 만약에 지금 뭐 정말 그러신 분이 많이는 없을 것 같지만 현금 여유가 좀 있다고 하면 예. 그 주식을 조금씩 매수해가도 괜찮은 시점이라 보시는 건가요? 예, 지금은 저는 이제 현금을 놔두고 일부러 남겨두고 주식을 매수할 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악재가 드러날 게 다 나왔고 네. 터미널 레이트까지 나왔고 밝혀졌고 그렇기 때문에 서서히 분할 매수를 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좀 조심스럽게 보고 있잖아요. 네. 루미니 교수, 네, 루미니. 뭐 그런 사람처럼 약간 비관론자들은 네. 뭐 연말까지 뭐 40% 급락할 거다. 오늘은 또 조선일보에서 조선일보를 언급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어떤 괜찮습니다. 경제학 박사학위를 가진 기자가 기사를 썼는데 어젠가 뭐 11월 12월까지 20% 급락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 증시가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는 이제 그 확률은 좀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글로벌 증시하고 국내 증시하고 조금 분리할 필요가 있어요. 글로벌 증시는 그렇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환율 급등에 영향을 직격탄을 맞으면서 무역 수지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우리나라 증시는 예상이 조금 더 불안합니다. 사실은. 근데 글로벌 증시는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계속 적극적으로 매수할 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만약 20%가 빠지면 2천이 깨지는 거네요. 뭐 좀 힘들어지겠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환율이 네. 1,000원, 1,100원일 때 와. 제가 거의 작년에 까마득하네요. 수강생들한테 네. 내가 가진 자산의 50%까지는 미국 달러로 바꿔서 미국 주식을 사야 될 때다. 지금 막 이러면서 굉장히 작년 내내 수강생들한테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물론 뭐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도 그게 올라가 있겠지만 뭐 그렇게 강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나요? 달러 투자에 지금은 부담스럽죠.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지금 1,400원, 1달러당 1,400원이 넘었는데 정말 좀 열심히 올라간다고 쳐서 한 1,500원까지 환율이 올라간다고 가정을 할게요. 네. 그 올라갈 확률은 많지 않은데 그렇죠. 그저 지지부진히 행보하다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달러에 투자하는 것은 이제 적극적으로 권하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은 또 내가 원화를 갖고 있으면 그걸 환전을 해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지금은 아니, 그건 별개죠. 그건 또 별개예요. 그건 전혀 별개죠. 왜냐하면 지금 환율이 올라간 대신 네. 미국 주식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미국 주식을 사는 거는 환율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어차피 미국 재산을 사는 거니까.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별개고 미국 주식은 뭐 뒤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매수할 타임이죠. 그렇게 보세요. 네. 네. 그럼 뒤에서 조금 더 네. 개별 주식으로 들어갔을 때 좀 여쭤보기로 하고 그러면 지금 이제 금리와 환율을 좀 얘기해 주셨는데 혹시 또 다른 요소가 또 있을까요? 외국인 우리나라에 투자를 계속 하잖아요.
우리나라 주식을 사거나 순매수를 하거나 순매도를 할 때 외국인은 우리나라 환율에 베팅하는 경향이 많아요. 환율에 베팅하는 경향이 많은데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달러를 가져와서 1,000원을 바꿔서 1,000원어치 주식을 샀어요. 근데 환율이 900원이 됐다면 900원어치만 팔아도 1달러를 가져갈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환율이 내려가면 외국인은 우리나라 주식을 자꾸 매수하는 경향이 있고 외국인 매수가 이루어지면 코스피는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외국인 자금은 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매수면 매수, 매도 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지금처럼 그 당시 1달러를 가져와서 이제 1,000원을 바꿔서 주식을 샀는데 1,400원 했단 말이에요. 1,400원어치 주식을 팔아야지 1달러를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율이 올라갈수록 자꾸 순매도를 해서 그렇죠. 우리나라 주식을 팔게끔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코스피는 환율이 상승을 멈추기 전까지는 한동안 외국인 순매도가 이어져서 반등이 좀 어렵지 않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환율이 오르는 추세니까 그런 네. 모멘텀이 좀 강하다고 본다면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좀 들어오기가 조금 어렵겠네요. 네, 그렇죠. 지금은 이제 외국인 들어오기 어렵고 왜냐하면 환율 상승이 애초에 시작된 것이 달러 강세로 시작된 건데 달러 강세가 시작된 배경은 기준금리 인상하고도 관련이 있고 유럽이 천연가스 가격이 막 급등해서 거기 유럽이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거하고 상대적으로 그래서 여기 환율이 상승한 것도 있는데 미국은 이제 유로 그 달러 인덱스라 해서 달러의 가치는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가 나오는 건데 그 달러 인덱스가 계속 상승하는데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고 그다음에 영국 파운드가 약세를 보이고 스웨덴 크로네, 스위스 프랑 뭐 이런 것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유럽 비중이 크니까 달러 강세가 한동안 더 이어질 거라고요. 그다음에 전도표 나온 거가 내년 상반기까지 오르다가 4.6% 기준금리에서 꺾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달러 강세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 달러가 그때까지 이어지면 환율도 그때까지는 내리기가 쉽지 않으니까 한동안 우리나라 증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증시는 어떤 걸 투자를 해야 되나? 이럴 때는 외국인이 손을 안 대는 코스닥 위주로 증시가 더 이상 코스피가 반등은 못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또 돈이 그 코스피에 있는 큰 대형주에 있는 자금들이 좀 일부 내려와서 코스닥 중소형주로 자금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올 하반기는 코스닥에 있는 테마주 위주로 좀 시세를 낼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좀 작은 규모가 크고 한국 주식을 샀다고 하면 좀 대형주 위주로 살 거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안 들어온다고 하면 그냥 코스닥에 조금 중소형주 위주로. 그쪽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오히려 저는 하반기에 코스피가 못 올라가니까 코스닥의 상승세가 좀 랠리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기대합니다. 또 그런 전략을 또 구상해 볼 수도 있겠네요. 그 혹시 경기 침체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 이슈하고 내년에 뭐 상반기, 뭐 중반기, 뭐 이렇게 온다고 해가지고 막 지금 좀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 같아서. 경기 침체는 일단 오겠죠. 왜냐하면 그 기준금리를 굉장히 많이 올렸고요. 그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 실적도 억누르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실업률도 올라갈 거고 경기 침체도 올 거고 이거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미국도 이제 경기 침체가 오는데 미국은 아무래도 그 달러 강세가 미국에서는 경제적으로 절대적으로 유리해요. 왜 그러냐면 물건을 사오는데 달러 강세니까 물건이 싸지는 거예요. 사오는 수입 물품이.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냥 연착륙될 가능성이 많고요. 미국은 사실 걱정은 우리나라죠. 우리나라가 무역 적자가 시작된 게 달러 강세로 인한 원화 약세로 인한 환율 급등으로 우리 경제가 좀 어려워졌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진행되다 보니까 무역 적자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무역 적자가 이어지면 이게 나중에 좀 구조적인 침체 이게 이어질 수 있어서 우리나라가 조금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심스럽게. 그러면은 좀
미국은 연착륙이 되고 우리나라는 좀 언제쯤 불확실성이나 어려움이 해소될 것이라고 좀 보세요? 내년 미국의 그 기준금리를 인하를 할 타임, 그러면 이제 달러 강세도 달러 약세로 돌았을 거고, 그럼 환율도 떨어질 거고, 그러면서 서서히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경제는 종속 경제라고 표현을 해요. 네. 수출 의존형이잖아요. 네. 그 수출 의존하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 중국하고 미국에 한 60~70% 이상 그 의존하고 있거든요, 수출을. 네. 미국 경기가 살아나면 우리나라하고 미국에 수출하는 수출도 좋아질 거고, 그럼 경제가 살아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의존형 경제여서 그 미국 증시에 따라갈 가능성이 많으니까 미국이 풀리면 우리나라 경기도 그때부터 풀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증시는 선반영된다 그랬잖아요. 실물 경기는 좀 어렵고 회복이 안 되더라도 네. 증시는 먼저 선반영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네. 지금 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주식을 사야 하는 시기라고는 본다. 구분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분, 네. 미국 주식은 지금 사야 될 때 같고요. 우리나라 주식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코스피가 한동안 외국인 수급이 환율 급등으로 인해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기 어려우니까 코스피 반등은 쉽지 않고 쉽지 않으니까 중소형주 위주로 랠리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미국 주식하고 다르게 우리나라 증시는 좀 조심스럽겠죠. 그래서 큰 투자보다는 저기 테마주 위주로 치고 빠지는 트레이딩 전략을 구사하는 게 하반기는 또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약간 중장기적인 스타일이 많으셔가지고 네. 그러신 분들은 이제 트레이딩에 좀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네. 이런 순간에 또 손실이 커질 수도 있으니까 뭐 이런 경우에는 좀 쉬는 것도 괜찮을까요? 장이 불안할 때 잠시 매매를 쉬시는 것도 중요한 매매입니다. 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매매를 쉬는 것도 매매예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막 일단 현금 들고 있으면 불안해. 내가 저 주식을 안 사면 저 주식이 올라갈까봐. 반대의 경우는 생각 안 합니다. 이제 자기 편향, 뭐 자기 학증 뭐 이런 게 작용을 해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다 보니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매매를 잠시 쉬는 것도 이럴 때 예를 들면 주식 뭐 유튜브를 찾아보든 아니면 뭐 알려진 뭐 학원 같은 데 등록해서 주식 공부를 하는 게 오히려 상승장을 준비하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먼저 좀 얘기 좀 네. 여쭤보면은 그래서 삼성전자를 지금부터 모아가야 된다. 모아갈 네. 타이밍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5~6개월 정도 계속 분할로 여유가 될 때마다 사가면 좀 큰 수익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삼성전자가 네. 1분기도 그렇고 2분기도 그렇고 사상 최대 실적을 냈어요. 주가는 사상 최대 주가가 아니잖아요. 이제 그게 2020년 11월부터 그 외국인 기관의 매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동학개미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당시에 2020년 11월경에 그때부터 외국인과 기관은 순 매도를 하고 있는데 동학개미 힘으로 9만 얼마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9만 얼마 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너도나도 삼성전자 주식을 사기 시작했죠. 예, 그렇게 됐는데 어떤 페이스북 친구가 저한테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2021년 1월쯤에 삼성전자 최고점 부근이었어요. 제가 삼성전자 주식을 샀는데 괜찮겠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외국인 기관에 계속 연일 팔고 있어서 삼성전자 주식 투자는 지금은 좀 적절한 타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도 우리나라 최고 종목이고 우량주인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왜 물어봤을까요? 듣고 싶은 얘기를 듣고 싶어 물어봤겠죠. 네. 예.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예. 그 뒤로 이제 계속 외인 기관이 파니까 계속 하락을 했는데 이 하락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은 환율에 베팅을 하고 환율에 베팅하다 보니까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 그 환율 상승도 되고 환율 상승되면 외국인 순매도가 이어지니까 그러면 외국인은 우리나라 주식을 살 때 뭘 가장 먼저 사냐면 코스피 200 안에 드는 종목 중에 황금성 달러로 바꾸기 쉽게 팔아서 달러로 바꿀 수 있는 거 거래량이 많은 종목 위주로 사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럼 그 첫 번째가 삼성전자죠.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하기도 하고 거래량도 많고 그러니까. 그럼 사면 삼성전자를 사고 팔면 삼성전자를 줄창 팔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1월부터 계속 외국인 순매도가 이어졌는데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팔았겠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실적하고 관계없이 올라갈 수가 없고 계속 하락만 하는 건데
이제 뭐 그렇게 계속 하락을 하면 얘는 언제 올라갈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쯤 돼야지 달러가 기준금리 인상을 멈추고 달러가 약세로 전환될 때 그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매수할 타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은 좀 조심스럽고 만약에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를 한다면 일부만 소액으로 분할 매수하는 타임인 것 같고 만약에 보유 중이다 그러면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네. 기준금리 인상 멈출 때까지 아니면 환율이 꺾일 때까지 그때부터는 이제 뭐 추가 매수를 하시면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은 좀 거액이 들어가는 거는 조금 이른감이 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환율이 꺾이는 신호 네. 그걸 보고 들어가도 네. 괜찮다. 그렇게. 환율 꺾이는 거 어떻게 하냐 그랬는데 뉴스에 막 나와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아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문제는 뉴스는 환율이 조금 꺾이기 시작할 때 뉴스를 하지 않아요. 뉴스는 자기들이 틀리면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환율이 하락하는 게 일정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지 막 보도가 나오고 뉴스에 나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좀 신호를 보는 연습을 좀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 삼성전자의 네. 그 내적인 그런 뭐 역량이라고 할까요? 네. 펀더멘털 네. 그런 이슈보다는 지금 네. 주가에 이렇게 좀 하방 그런 흐름들이 예. 그런 것보다는 이제 외부 요인이 더 크다고 보시는 건가요? 현재 삼성전자 주가는 네. 아무래도 그렇죠. 우리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음. 삼성전자가 네. 3만 원 가다가 네. 그 1인 1PC 시대가 열리면서 1990년대 말 1인 1PC 다 PCS 폰이라고 기억나시죠? 그것부터 이제 애니콜 핸드폰 들고 다니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그 당시에 재밌는 일화를 말씀드리자면 제 친한 친구가 삼성전자를 다니고 있었는데 네. 자기는 삼성전자를 9만 원 내려오면 사고 12만 원 되면 판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몇 개월째 하고 있다는 거야. 너무 재밌다는 거야. 그 주식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해 60만 원 갔어요. 진짜요? 9만 원에서요? 네. 와,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트레이딩이 그렇게 웃기는 거죠, 그게. 와. 네, 그렇게 됐었고, 그 다음에 반도체가 대세 상승장이 오면서 한 대기 더 컨텀 점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00년, 10년 안팎에 스마트폰 처음 나왔죠. 기억나시죠? 네. 스마트폰이 1, 2년, 2, 3년 사이에 전 세계를 휩쓸어 버렸어요. 맞아요. 그때 280만 원까지 갔어요. 뭐 그런 것처럼 뭔가 강력한 테마가 형성된다면 아까 말한 환율 뭐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올라가겠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그 대체 후보가 폴더블 폰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폴더블 폰이 지금 매출이 급증하고 있어요. 첫 해 뭐 100만 대 그러다가 뭐 몇 700만 대 그러다가 이제 1000만 대, 1500만 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폴더블 폰이 옛날 스마트폰처럼 완전히 대세를 끌고 가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가격면인 걸로 보여집니다. 이제 스마트폰도 일반 우리 2G폰보다는 가격이 비쌌어요, 당시에. 근데 더 비싸지. 예,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 너무 편리한데 그 폴더블 폰이 200만 원 가까이 돼버리고 넘어버리니까 네. 이렇게까지 투자할 비용을 지불할 수 있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폴더블 폰은 스마트폰처럼 그렇게 급성장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분위기 딱 잡히면 네. 뭐 폴더블 폰이 1인 대부분 폴더블 폰을 하나씩 바꾸게 된다면 그땐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에는 파운드리나 뭐 로봇 이런 거. 그 AI 반도체는 엔비디아, 그다음에 이제 파운드리 관련된 건 TSMC 뭐 이런 거 있고 이제 삼성전자가 있는 건데 그 자체는 그렇게 막 주가를 띄울 만큼 큰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반도체는 올 하반기까지는 좀 이제 비수기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시장에는. 그래서 삼성전자는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다. 그 옛날에 그런 폭발성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네. 아직은 그렇게 좀 눈에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없다는 거죠, 아직은. 네, 그러니까 주가 흐름이 좀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막 정말 이렇게 주가가 작년 1월부터 이렇게 거의 1년, 거의 2년 가까이 이렇게 흘러내릴 정도의 펀더멘털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펀더멘털은 제가 얘기했죠. 6만 원부터 개인들이 끌어올렸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 가격 부근이에요. 그 펀더멘탈만큼 와 있다는 거죠, 그냥. 수급 때문에 좀 더 내려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상 최대 실적이니까 펀더멘탈을 주가로 반영을 한다면
한 6, 7만 원 정도까지는 7만 원 넘어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그래요. 5만 원대니까 좀 더 떨어져 있긴 한데 9만 원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 그건 착시라는 거죠. 그거는 9만 원은 예. 그거는 우리 예. 그 동학개미들의 수급으로 그렇죠. 올라간 거라서. 예. 그러니까 그렇구나. 한 6, 7만 원까지는 뭐 펀더멘탈 돌아서면 쉽게 올라갈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가에서 한 3, 40%는 그래도 올라갈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은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미국 주식은 사도 괜찮다고 말씀하셨던 거죠. 네네. 그 이유하고 또 어떤 걸 좀 미국 주식에서 좋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미국 주식은 이제 달러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전 세계가 달러를 사용하잖아요. 네. 이제 1944년도에 브레튼 우주 조약이라고 있어요. 네. 그 당시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끝 무렵에 미국에 있는 브레튼 우주에 그 44개국을 모아서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미국이 그런 말을 했죠. 영국 보고 야 지금 유럽이 초토화되고 전쟁으로 매일 런던에 그 트위터 로켓이 날라오고 있고 널 지금 엉망이지 않냐. 인플레이션 전쟁 후유증 때문에 더 이상 파운드화가 국가 간 결제를 하는 기축통화로 작용하기가 어려우니 한동안 달러로 기축통화를 하는 게 좋겠다. 그 대신 너들 44개국 참가한 국가들의 자국 화폐는 달러를 기준으로 하고 국제 간 결제는 달러로 안정시키는 게 좋겠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국가로부터 화폐를 발행하면서 얻는 효과가 시놉리티 효과. 우리나라도 달러를 쓰면 쉬운데 우리나라 화폐를 포기 안 하잖아요. 네. 이제 그 시놉리티 화폐를 발행하면서 얻는 그 이득인 시놉리티 효과 때문에 그런 건데 달러의 시놉리티 효과가 무한정 커질 수 없으니 근본이제를 택하겠다. 이게 브레튼 우주 조약이에요. 1944년에. 그 이후로 이제 금을 보유한 만큼만 달러를 찍어내서 국가 간 결제로 사용을 했는데 국가 간 무역 규모도 커지고 경제도 커지고 그러니까 1970년대 그 닉슨 대통령이 근본이제 폐지 지금 도저히 감당이 안 돼 뭐 이렇게 해서 근본이제가 폐지되면서 그때부터 뉴욕 증시는 어마어마하게 급등했어요. 왜 그러냐면 전 세계가 달러를 쓰는 거예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월남전에 우리나라 군인이 참전을 해서 그 당시 군인 한 달 월급이 $10였대요. 네. 그 돈을 미국 사람들이 열심히 땀 흘려서 자동차를 만들어 판 돈으로 줬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윤전기 돌려서 찍어서 준 돈이라는 거야 이게. 전쟁할 때. 기축통화는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한국 원조를 너들 와서 피 흘리면 돈을 줄게. 근데 그 윤전기 돌려주는 거예요. 네. 그 일이 뭐 이라크 전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전쟁을 어마어마하게 미국은 펼쳤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가 달러를 사용하게 해야지 달러를 널리 쓰면 쓸수록 미국의 영향권 아래에서 좀 편안하게 영향권 아래에서 사는 거죠. 근데 달러의 권위에 도전하면 무자비하게 밟아버리는 정책을 써요. 예를 들면 이란 같은 경우도 아니 우리가 꼭 달러로만 원유를 거래해야 돼? 아니야 우리는 엔화도 받고 위안화도 받을 거야. 그러니까 악의 축으로 몰아버린다든지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네. 우리가 굳이 왜 달러로만 거래를 해야 되냐? 아니야. 그래서 달러의 권위에 도전을 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걸 반드시 응징을 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중국이 네. 덩치가 커지면서 야 달러의 권위에 야금야금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때부터 대놓고 막 몸통을 멱살을 쥐고 흔드는 그런 형국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대로 놔뒀다가는 중국이 미국을 능가할 것 같으니까. 네. 아무래도 여러 가지 그럴 가능성이 없잖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중국을 계속 위협하고 하는 게 걔들은 왜 달러의 권위에 도전해 이런 말 안 하죠. 인권 탄압 뭐 이런 거 갖고 얘기하잖아요. 신장 위구르 인권, 그다음에 홍콩 노란 우산 운동 뭐 인권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왜 거기 대만 독립국가야 뭐 이렇게 막 저걸 우회적으로 막 압박을 하는 거죠. 그 원인은 달러의 권위에 도전하는 건데 여기까지 한 이유는 이제 전 세계가 달러를 널리 쓰면 쓸수록 미국의 증시는 영원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달러가 기축통화인 한은 그러면 왜 그러냐면
달러를 계속 찍어내니까 음. 인플레이션이 작용을 하고 그걸 증시로 반영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증시가 계속 올랐던 거는 1944년 브레튼 우즈의 달러 군분이제 달러를 기축통화하면서 그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2020년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달러를 발행을 했어요. 네. 시중에 막 뿌렸어. 그 세계 금융위기 때보다 거의 10배 가까이 달러를 뿌렸어요. 그게 막그 달러를 널리 막 뿌려서 막 1인당 1,000달러씩 막 지급하고 막 심지어 기업의 부실 채권을 사주기도 하고. 네. 원래 그런 건 안 했거든요. 주식도 사고. 네, 그렇게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주요국 11개국에 통화수합을 맺어준다는 거야. 그 통화수합이라는 게 저거거든요. 우리가 어려울 때 원화를 가져가면 달러를 주겠다 뭐 이런 건데, 미국 입장에서 원화가 어디다 써요? 쓸 필요가 없죠. 근데 달러를 확장을 하는 거야, 확장. 뭐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하게 뿌려놓은 달러가 인플레이션을 야기했잖아요. 네. 지금 난리가 났잖아.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거야. 기가 막히잖아 이게. 그러면서 유가가 급등하니까 모든 인플레이션 원인은 러시아 너 때문이야. 사실은 유동성인데. 유동성이죠. 당연히 유동성인데 러시아 때문에 모든 핑계를 러시아 다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요즘 저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나토도 그러고 미국도 그러고 우크라이나 전이 빨리 끝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렇구나. 러시아가 좀 더 힘이 빠질 때까지 끌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주는 무기가 어떤 거예요? 획기적인 무기 안 주잖아요. 제블린, 그 대전차 하는 거 휴대용, 그다음에 스팅거, 네. 그 헬기 떨어뜨리는 거, 뭐 그런 무기, 그다음에 재래식 무기, 네, 재래식. 그다음에 폴란드가 옛날 보유하고 있던 미국이 옛날 오래된 무기 이런 거 위주로 지원해주고 한방 있는 무기를 지원해주지 않잖아요. 그 이유는 오랫동안 질질 끌기를 바라는 거야. 네. 그러면 러시아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지.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힘을 합쳐서 대항하는 것보다 러시아 무너진 뒤에 중국 하나 다루는 게 쉽다는 거지. 그렇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빨리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 같다. 전략이 그런 전략을 쓰고 있다. 이런 분석이 또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유동성이 원인인데 그것을 다른 데로 돌리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 문제를 이제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면서 달러의 패권을 계속해서 그렇죠. 더 유지하고 강화해가는 그런 과정.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멈추고 달러 강세가 완화되는 그 변곡점이 있을 거잖아요. 내년 상반기쯤 뭐 예상하고 있지만 그 이후로 우리가 한 번도 보지도 못한 통천문이 열릴 것이다. 미국 증시의 상승세, 어마어마한 상승장이 열릴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이 유동성이 어딘가 소화를 해야 되거든요. 증시로서는요. 소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 인플레이션 억제해서 강력하게 치고 있지만 영원히 기준금리 인상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미국 증시는 한번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많은데, 세계 금융위기 이후로 얼만큼 올랐어요. 2010년 이후로 지금까지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이런 상승이 한 번 더 올 거라는 거지.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그 버핏 지수인가요? 그거와 비하면 진짜 많이 올랐는데 1940년대부터 지금까지 다우지수 차트를 보면 이렇게 수평으로 가다 마지막에 찌 올린 것 같아요. 근데 올린 거 빼고 요거 수평으로 가는 걸 확대를 하면 거기도 막 이렇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오른 것 때문에 낮아 보이는 거지 계속 여전히 오르고 있었던 거죠. 지금 많이 오르는 게 아니고 많이 오른 것 때문에 가격이 올랐던 것이 묻혀진 거지. 많이 안 오른 것처럼 보이는데 만약에 많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오른 것도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오른 이 상승도 그냥 스무스해지는 거지. 뒤에 많이 오르면. 뭐 그래서 큰 상승장이 올 거로 예상되니까 지금 미국 주식을 자꾸 사 모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율 아까 1,400원이더라도 네. 그게 달러에 투자하는 건 아니고, 예. 내 달러로 바꿔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그렇죠. 거는 괜찮다. 미국이 오를 건 미국 주식은 지금 더 되게 오를 많이 거니까. 많이 떨어져 있잖아 지금.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올라가면 좋죠. 네. 예.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지금 투자하는 거는 환율 무시하고 사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주식은 트레이딩을 하고 미국 주식은 장투를 하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미국 주식을 사고 팔면 수익에 대해서 22%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물론 뭐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지만 그걸 사고 팔고 수익 날 때마다 세금을 내고
뭐 계속 그렇게 하면 그걸 반복되면 도박하는 하우스 집 가면 돈은 하우스가 돈 다 번다고 맞아요. 도박 선수들보다 뭐 그런 것처럼 네. 그 세금을 다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미국 주식은 지금 제가 사자고 이제 얘기하는 거는 우리 수강생들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2030년까지 팔 생각하지 말자. 우리 미국 주식은. 지금 사면. 그때 가야지 얘가 뭔가 좀 커 있을 거 아니냐. 지금 팔 트레이딩은 아닌 것 같다. 미국 주식은.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사서 꼭지점에서 팔고 내려오면 또 사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건 신이 아닌다면 좀 뭐 불가능한 거다. 그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불가능하니까 차라리 사서 돈 생길 때마다 자꾸 사 모은다는 생각으로 사는 것이 그 2030년 이후에 파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계속 수강생들한테 제가 그냥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2030년까지요 팔지 네. 않고 네. 모아가는 관점으로 봤을 때 좋게 보시는 섹터나 주식 있으실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전기차 아닐까요? 전기차. 전기차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어. 지금 전 세계 전기차가 늘어나고 있는데 네. 이 전기차가 신기한 게 차량 유지비가 음. 그 내연기관 차량의 10분의 1밖에 안 들어요. 어. 부품이 이 내연기관 차량은 2만 몇 개인데 얘는 몇천 개밖에 안 되니까 1800개인가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유지비가 안 들어가니까 예를 들면 미션 오일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전기차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그 배터리 가격이 비싼 거잖아요. 배터리 가격이 비싼 건데 이게 일단 배터리 성능이 좋아지고 지금까지는 배터리 가격이 비싸니까 전기 보조금을 주면서 해결을 하면서 전기차 보급을 늘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좀 지나면 이제 저 배터리 성능이 좋아지면서 가격이 내려가기도 할 거고 또 한 단계 더 발전을 하면 요즘 구독 서비스 이런 거 있잖아요. 할부로 하는 거. 배터리 가격만 할부로 하는 거야. 그래서 배터리는 할부로 내고 몇 년 지나면 또 새로운 것도 할부로 하면 되니까 새로운 새 배터리로 그러면 싼 가격에 전기차를 살 수 있다는 거죠. 미국은 현재 전기차 보급률이 4%밖에 안 돼요. 유럽은 한 10% 이상 넘어가고 있고 중국은 17%인가 그래요. 중국은 더 많은데 미국이 4%밖에 안 되다 보니까 아직도 무궁무진하다는 거지. 미국이 전기차 보급률이 4%밖에 안 되는 이유는 이제 인프라 때문이죠. 이게 충전 인프라가 우리나라는 아파트 문화잖아요. 사실 우리나라는 쉬워요. 아파트에다가 폴대 쫙 급속 충전기 쫙 꽂아놓으면 되니까. 근데 미국은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이게 설치비가 어려운 거예요. 막대한 돈이 드니까 미국은 아직은 전기차 보급률이 낮은데 그래도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죠. 네. 그러면 그다음에 2035년부터 각 국마다 내연기관 차량 생산을 더 이상 하지 말자고 하고 있고요. 완전 그 중지시키는 거죠 법적으로. 예, 우리나라에서도 현대차에서 2030년 이후로는 전기차만 생산한대요. 안 만들겠다. 내연기관 차량 안 만든대요. 그다음에 2035년부터 서울시는 내연기관 차량 진입 금지. 지금 그런 일이 일고 있는데 지금 기후 변화가 어때요? 유럽은 500년 만에 가뭄. 그래서 라인강 바닥이 드러나는 거야. 그다음에 폭우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막 전례 없던 폭우, 전례 없는 태풍들이 막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후에 대한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이 더 급속도로 들면 될수록 전기차 보급에 더 목매달게 될 거라는 거죠. 네. 전기차에 목매달게 되면 전기차 판매량은 기하급수로 늘어날 거고 그러면 아마 2030년쯤 되면 캐시우드 아시죠? 네. 예. 돈나무 언니.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가 몬테카를로 기법으로 테슬라에서 집중 분석을 해놓은 수치에 의하면 2026년까지 지금 액면 분할하기 전 가격으로 지금 900달러에서 액면 분할해서 300달러 된 거거든요. 네. 900달러 기준으로 액면 분할하기 전 기준으로 2026년까지 베스트 케이스로 4,600달러 간다는 거야. 워스트 케이스 좀 나쁜 최저 2,500달러 이상 간다는 거지. 뭐 그런 상황이고 2030년까지는 2만 달러, 3만 달러 예상해요. 테슬라 가격을.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0달러. 근데 그게요. 얼토당토 한 말이 아닌 게 지금 100만 대 팔고 있거든요. 근데 내연기관 차량이 1년에 2천만 대 이상 팔려요. 전 세계적으로. 그게 전기차가 다 보급이 된다면 100만 대 팔리는 게 2천만 대 팔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전기차가. 테슬라가 뭐 막 상당 부분 저걸 하겠지만 그러면 2만 달러, 3만 달러 간다는 게 단순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 되는 얘기인 거지 네. 이게 얘가 이게 $300 액면 분할 한 후의 가격으로 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곱하기 3. 900불. 그렇죠. 3배. 그러면은 그 전기차의 뭐 탑픽은 당연히 테슬라인가요? 당연하죠. 이게 전기차는 사실은 우리가 전기 학교 다닐 때 전기 모터 이렇게 연결해보고 그랬잖아요. 코일에 이렇게 감아서 그렇게 해봤는데 전기차는 사실 별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모터에다 배터리 연결하고 뚜껑 덮어씌우면 전기차예요. 예. 그러니까 내연기관 차량의 그 기가 막힌 메커니즘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중국이 내연기관 차량 그 점화 플러그 12개에서 그 미세한 차이 때문에 차 충격이 막 달라지잖아요. 소음 이런 게요. 그런 기술력 따라잡을 수 없는데 전기차는 쉬운 거야. 네. 그래서 중국에서 열심히 전기차에 올인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올인하고 있는데 전기차는 그렇게 단순해요. 단순한데 그럼 왜 테슬라냐? 테슬라는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네. 일단 테슬라는 첫 번째는 자율자동차 이 부분에서 굉장히 앞서가요. 자율자동차가 앞서가려면 우리는 뭐 자동차 성능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도조2라고 슈퍼컴퓨터가 있어요. 테슬라 본사에. 전 세계에서 슈퍼컴퓨터로 5번째 성능이 좋은 슈퍼컴퓨터가 테슬라 본사에서 그래요? 테슬라를 운행하고 세워놓으면 밤사이에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얘를. 그러면 자율자동차 수준이 그 일반 차량하고는 수준이 좀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가장 단기간에 4단계까지 자율자동차, 원래는 올해 말까지 4단계 자율자동차 발표한다 했는데, 그거는 좀 확률이 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고요. 어찌됐든 내년이 됐든 내후년이 됐든 4단계 자율자동차까지 된다면, 이거는 뭐 운전 출발 딱 하면 차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율자동차 성능이 전 세계에 있는 테슬라가 다니면서 주행 정보 모은 거 있죠. 사진 찍어서 모은 거. 거리 도로 상황이라든지 신호등 상황이라든지 그런 거. 그런 것들을 도조 컴퓨터가 분석을 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예요. 그거하고 관련 있는 거예요, 얘가. 네. 그 차 자체에 그 눈에 보고 판단하는 그게 아니고 이미 알고 있는 것도 있다는 거지. 네. 뭐 그것 때문에 테슬라의 자율자동차 수준은 도저히 뭐 다른 데서 따라갈 수 없을 거고요. 근데 이게 또 다른 거 들어보셨죠? 네. 12,000개 통신위성을 띄워도 저 사각지대 없이 초고속 인터넷을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관련돼서 테슬라하고 도조 컴퓨터하고 연결을 더 자유롭게 할 거잖아요. 이번 달 말에 그 테슬라 그 로봇 네. 로봇 데이 해가지고 테슬라 로봇 그거를 발표한다고 하거든요. 저는 이제 작년에 배터리 데이 때 로봇 옷을 입고 나와서 막 춤추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저기 진짠가 그랬더니 이제 그때 작년에는 이제 사람이 옷을 입고 나온 거고 올해는 그 시제품을 공개를 한다고 했어요. 9월 말에. 물론 이제 그게 좀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근데 로봇 세상으로 바뀔 거잖아요. 당연히 바뀌겠죠. 지금도 우리 알게 모르게 로봇이 어마어마하게 바뀌고 있어요, 지금. 근데 좀 더 지나면 지날수록 어려운 일, 반복된 일, 귀찮은 일, 위험한 일 이런 것들은 다 로봇이 대신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테슬라가 거기에 지금 올인하고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럼 나중에 10년, 20년 지나면 로봇을 가장 잘 만드는 기업이 또 세계적인 기업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거기에 테슬라가 지금 폴대 꽂고 매진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테슬라 주가는 뭐 얼만큼 올라갈지 모르죠. 뭐. 배터리도 자체적으로 만들고 뭐 배터리도 4680 배터리 만들어서 싼 가격에 고성능 배터리를 만들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전기차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현대의 아이오닉이라든지 뭐 아우디의 이트론이라든지 뭐 폭스바겐의 뭐 그런 BMW 전기차 이런 것들은 그냥 껍데기만 자체만 전기차고 네. 실제 전기차는 그게 아닌 거지. 아닌 거지.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있어요. 그 아이폰이 네.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게 아이폰 성능 때문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플랫폼. 네. 아이폰이 처음 만들어서 애플몰인가 그걸 만들었잖아요. 애플 스토어. 네. 거기를 공개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플리케이션을 업로드하면서 거기서 돈벌이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전기차가 자율자동차가 되면 그 시간에 뭘 하겠어요? 자동차에서 쇼핑하거나 회의를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해야 돼. 근데 아예 테슬라 보면 모니터가 있단만 해. 아예 처음부터 그걸 기획한 거군요. 그렇죠. 작은 눈곱만한 아이폰으로 게임하고 싶겠어요. 여기 화면이 이만한데. 그러니까 플랫폼 사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와. 이런 모든 거를 원래 그 일론 머스크는 천재예요, 천재.
약간 똘끼가 있는 천재. 뭐 그러니까 이 모든 걸 기획하고 하나씩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전기차는 테슬라를 지금 열심히 사모아야죠. 그러면은 그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가격이 네. 싼가? 항상 테슬라는 비싸다는 거잖아요. 문제가 아닌가? 봐요. 네. 2026년에 음. 지금보다 한 3배, 4배 오를 것 같으면 지금 가격이 싼 거잖아요. 사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싼 주식과 비싼 주식의 차이는 지금 얼마냐가 아니고 그렇죠. 올라갈 확률이 높으면 싼 주식이고 맞아요. 내려갈 확률이 높으면 비싼 주식인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죠. 그걸 알아도 행동으로 옮기기가 어려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 막. 근데 웃기는 건 막 올라가면 막 쫓아 사. 밈 주식 급등주 쫓아 그렇죠. 사는 것처럼. 그렇죠. 그러면서 테슬라는 비싸대. 그러다가 얘가 지금부터 한 100% 올라가잖아요. 너도나도 볼 때처럼 사. 맞아요. 예를 들면 제가 테슬라를 2020년 9월 달부터 네. 그 당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테슬라가 S&P 500에 편입된다 그러다가 실패하면서 마이너스 21%를 급락했어. 그날부터 내가 우리 수강생들한테 무조건 우리 테슬라 지금 무조건 들어간다. 살 수 있는 난 모든 돈을 동원해서 테슬라 사자. 이렇게 얘기해서 한 2달간을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교육하는데 교육 시간마다 테슬라 연구해가지고 테슬라를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S&P 500에 편입되면 주가가 얼마 가는지 왜 가는지 이런 것들 사실 주식 배운다 해서 가면 기법 강의하는데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S&P 500에 편입이 되면 주가가 왜 얼만큼 올라가야 되는지 이런 거는 이제 잘 몰라요. 일반 주식 투자자들은 제하의 고수 이런 사람들 잘 몰라 그거는.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 근데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주식을 가르치지 않아.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는 사람은 가르치지 않고 혼자 독학하거나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 그걸 잘 몰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패시브 펀드, 액티브 펀드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좀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는데 ETF. 전 세계에 있는 패시브 펀드가 있는데요. 네. 패시브 펀드는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들인 거예요. 큰 자금들은 이제 예를 들면 연기금. 연기금은 수익성보다 우선돼야 될 게 안정성이에요. 그렇죠. 보수적으로 투자를 해야 돼. 수익도 좋지만 원금을 까먹으면 안 돼. 은행 자금 있잖아요. 원금 보존이잖아요. 얘는 수익보다 더 중요한 게 원금을 지키는 투자를 해야 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지수를 추종하는 보수적인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걸 이제 패시브 펀드라 그래요.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라서 패시브 펀드. 근데 전 세계적으로 큰 자금들은 다 패시브 펀드야. 그렇구나. 큰 자금들은 다. 그러면은 S&P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전 세계에 있는 큰 자금들은 테슬라를 강제적으로 사에 그렇죠. 편입해야 돼. 편입.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거에 그냥 100%씩 올랐던 거예요. 작년 2020년 12월 달에 100% 오른 게 제가 그걸 집중적으로 사서 그때는 좀 우리 테슬라 사서 막 돈 잔치 좀 했죠. 그렇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더 좋게 보시는 거고. 그건 아까 설명드린 다 것처럼 말씀드린 거, 해주신 거. 전 세계 전기차로 이건 패러다임이고 대변혁이에요. 이거는 패러다임이 대변혁이잖아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그렇게 흘러가. 일말의 의심도 없으세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전기차가 늘어날 것 같습니까? 줄어들 것 같습니까? 늘어날 것 같습니다. 조금 늘어날 것 같아? 많이 늘어날 것 같아? 예. 네. 제 말을 듣고 하는 게 아니고 제 말을 듣고 일리가 있네 이렇게 본인이 판단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시인이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봐도 제가 이 시청자들보다 조금 더 많이 아는 거는 테슬라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많이 공부를 한 거, 더 연구를 한 거,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더 연구를 집중적으로 한 거, 그다음에 시향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연구를 한 거, 뭐 이런 거겠죠. 뭐 이런 얘기 들어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전기차 테슬라 말씀해 주셨고 또 혹시 있으실까요? 지금 또 있는 게 이제 우주여행 관련주. 우주. 예, 우주여행 관련주. 우주는 조금 멀리 느껴지지 않나요? 아니, 아니. 작년에 블루 오리진의 맞아요. 창업주도 우주여행을 하고 버진 갤럭시 홀딩스의 그 사람도 우주여행을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고 지금 우주여행이 본격화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직은 이제 내년부터 상업여행을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상업여행을 하다가 그게 일반화가 된다면 가격이 좀 다운된다면 2030년 이상이 된다면 아마 우주 신혼여행이나 우리 여행을 여름 휴가를 우주 정거장으로 가거나 달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1968년에 스탠리 큐브릭의 2001 오디세이라는 영화에 우주 정거장 우주 호텔이 나오고 달나라 기지가 나와. 거기 나와요. 그 영화에
태블릿 PC가 나오는 거 아세요? 아, 그래요? 스티브 잡스가 만든 그 태블릿 PC가 그 영화에 와. 2001 오디세이 그 영화에 보면 요만한 태블릿 PC가 똑같아. 와. 그거 갖고 지구랑 통화하는 거 나와요. 화면 보고. 야. 그 스티브 잡스의 창작품이 아니고 음. 거기서 힌트를 보고 그렇게 했다는 거지. 아. 그래서 이제 스탠리 큐브릭이 이제 천재 감독이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SF 영화의 효시라고 하는 거죠. 그 영화가 뭐 그런 것처럼 앞으로 당장 2030년까지는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2040년 정도 이렇게 되면 우주 여행은 뭐 일반화될 것 같고요. 당연히 휴가를 우주 정거장으로 갈 것 같습니다. 달나라로 가고 그렇게 되면 우주 여행 관련주들은 관심을 가지면 지금부터 근데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사 모으는 거죠. 조금씩. 예. 블루 오리진 여행은 우주선에 타서 로켓을 발사를 해서 무중력 체험을 한 3, 4분 하고 네, 내려오는 낙하산 타고 내려와요. 시작부터 끝까지 한 10분 정도 걸려. 근데 3억인가 막 그러던데요. 네. 근데 버진 갤럭틱은 네. 그 우주 정거장에서 모선에다가 로켓을 붙여 그 모선이 지상 11km까지 올라가. 거기서 로켓을 쏴요. 로켓을 쏴서 그 셔틀이 무중력 가서 체험을 한 5분 정도 하고 걔가 타고 내려와서 우주 정거장까지 착륙을 하는 거야. 얘는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려요. 그럼 어느 걸로 여행하고 싶으세요? 버진 갤럭틱이요. 그러니까. 근데 버진 갤럭틱이 지금은 이제 공급망 문제 때문에 민간 우주 여행을 원래 올 4분기 한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다 공급망 문제 때문에 내년 1분기 네. 한다 그러다가 다시 또 내년 2분기 한다고 미뤄졌어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막 바닥이야. 그러니까 지금 뭐 마이너스 90%, 80%막 이런. 그거 kup동할 때 샀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그 지금 막 굉장히 바닥인데 요걸 조금씩 사 모으면 좀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이제 큰 금액보다는 좀 작은 금액으로 사 모으면 상장은 안 되지만 스페이스 X도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뒤져봤어요. 스페이스에서 비상장 주식을 살 수 있느냐? 우리나라도 살 수가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직은 살 수 없고 상장한다면 이제 막 저런 얘기도 있어요. 테슬라 주주들한테 권리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살 수 있는 뭐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스페이스X 이제 상장하면 역시 당연히 그 종목 사야 되겠죠. 우주여행 일반화 될 거니까. 아, 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제 현금 여유가 있다고 하면 한국 주식에서는 지금 이제 외국인 수급 이런 문제 환율 수급이 있으니까 중소형주 위주로 트레이딩 위주로. 예, 투자를 한다고 하면 네.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유리할 것 같고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그냥 길게 보고 2030년 뭐 더 멀리는 40년 이렇게 보고 아까 말씀해주신 전기차 대장주 뭐 우주산업 이런 쪽을 한번 모아가 본다. 네. 그리고 미국 주식은 뭐 환율에 상관없이 그거 개의치 사 모아야 말고 돼. 그렇죠. 사모은다. 장기 투자로. 장기 투자로. 미국 주식 중에 하나 재밌는 거 하나 더 있는데요. 네. 예전에 2013년에 네. 그 영화 엔더스 게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해리슨 포드가 주연이야. 맞아요. 엔더스 게임이 어떤 내용이냐면 네. 과거에 인디펜던스 데이 그때 외국인 침략으로 지구의 모든 전략들이 외계인들이 다 안다는 거야. 근데 외계인들 다시 쳐들어오면 우리가 아는 모든 전략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으로 해서는 외계인과 우주 전쟁을 치러서 이길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어린 소녀들을 모아. 그래가지고 드론 훈련을 시켜요. 드론 공격하는 거. 그 우주 모선이 막 드론으로 무인기로 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제 마지막에 오늘 총 연습 날이야. 뭐 이래. 그래서 오늘 총 연습 날입니다. 뭐 이래가지고 그 실제로 막 시뮬레이션 막 그 전투를 치러요. 그래서 이겼어. 네. 근데 그게 실전이었던 거야. 오. 뭐 그런 반전이 있는 재밌는 영화가 있었어요. 오, 네. 엔더스 게임이라고. 봐야겠네요. 이 영화 정말 특이하고 기발하고 재밌었어요. 2005년에 개봉된 스텔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영화를 많이 보시나 봐요. 저 영화 많이 봅니다. 아, 거기서 뭔가 영감을 얻으시는 거예요? 많이 얻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스텔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정말 인공지능 전투 로봇이 나와요. 네. 그 보통 사람들이 다 전투기 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번에 탑건 보신 것처럼.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지금 무인기로 바뀐다고 거기서 나오잖아요. 첫 맞아요. 장면에. 네. 그것처럼 스텔스라는 영화에서는 얘가 완전 인공지능을 갖고 혼자 공중전도 하고 폭격도 하고 막 그래. 찾아가고요. 근데 그 영화도 있었고 그랬는데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그 일론 머스크도 그 말을 했어요. 더 이상 그 사람이 조종하는 전투기는 없어질 것이다. 다 드론으로만 전투를 할 거라는 거죠. 탑건 영화를 보고 공군 출신의 기장들한테 인터뷰한 유튜브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인간이 견딜 수 있는 가속도의 그게 G10
거기 지구 네. 여기 한계라고 합니다. 그 미사일을 따돌리지 못하는 이유가 미사일은 그게 느끼는 게 없으니까 훨씬 많은 각도로 급커브나 이렇게 급회전 이런 선회가 가능해서 미사일을 전투기가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스텔스기가 되면 네.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인간이 모는 전투기하고 성능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미사일 거죠. 안 맞을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실제로 크라토스 디펜스 앤 시큐리티 솔루션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크라토스라고 네이버 치면 나와요. 네. 거기에 나오면 거기에 이제 무인 전투기 발키리가 나와요. 발키리. 예. 그게 이제 그가 랩터 22 F-22 랩터 전투기하고 같이 시뮬레이션도 하고 훈련도 하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실제로 그 무인 전투기하고 사람이 하는 유인 전투기하고 시뮬레이션으로 전투를 했는데 30대 빵으로 무인 전투기가 승리를 한다는 거죠. 아까 말한 이제 그때 그 말을 듣고 저는 이해를 좀 잘 못했었고 이해가 잘 안 갔었거든요. 네. 근데 요번에 그 탑건의 영화 보고 그 전투 조종사 출신인 기장들하고 인터뷰한 그걸 보고 인간은 가속도를 견디는데 한계가 있구나. 맞아요. 근데 로봇은 무인기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 경쟁 상대가 안 되는 거야. 예. 그러면 그렇게 되면 전투기가 미사일도 따돌릴 수 있는 거예요. 속도로도. 뭐 그래서 그 관련 드론기가 시간이 지나면 더군다나 요번에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 무인기가 대세가 될 것 같고 앞으로 이제 미래 되면 다 공중 통제기나 지상에 있는데 전투 조종사들이 앉아서 전자 오락처럼 이렇게 그렇게 공중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크라토스라는 상장된 기업이 있다는 거죠. 크라토스 디펜스 앤 시큐리티 솔루션. 그래서 그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표님 그 지금 되게 흥미로운 기업들 그리고 전망 있는 기업들을 언급해 주셨는데 불과 한 6개월 전만 해도 이 반도체 특히 엔비디아 있잖아요. 그것도 거의 테슬라급이었잖아요. 네. 진짜 한 10% 15%만 빠진다면 다 산다고 했는데 지금 50% 빠진데도 안 사잖아요. 엔비디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 수익 난 거에 그래서 책에 이번에 그 워렌 버핏을 꿈꾸며 주식투자 실전편에 그 엔비디아 수익 난 것도 설명된 게 있거든요. 엔비디아 150%. 그건 이제 2021년 1월 말쯤에 제가 추천드렸어요. 그 당시에 막 그 메타버스가 막 난리 나고 로블록스가 막 엄청 시장에 막 난리 치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주가 뭐가 있을까를 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그때 딱 제가 메타버스 가장 대장주를 찍은 게 엔비디아였어요. 왜냐면 메타버스는 가상 세계잖아요. 가상 현실. 가상 현실 증강 현실을 일반화시키고 구현을 하려면 엔비디아의 GPS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GPU가 반드시 필요해서 엔비디아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 문명이 발전하고 메타버스가 확장되고 메타버스 외에도 드론이 뭐 하든 뭐 로봇이 되든 뭐든 간에 엔비디아의 그 AI 반도체 뭐 이것은 무궁무진하다 이런 생각 때문에 엔비디아를 강력 추천해서 그 당시에 막 급등을 해서 한 150% 정도 수익이 났었는데요. 그리고 지금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많이 떨어졌는데 제가 앞으로 10년 안에 엔비디아는 애플을 능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요. 그게 언제 바뀌신 거예요? 아니 지금 계속요. 그 전부터. 왜 그러냐면 애플은 지금부터 10년까지 올라봐야 많이 오른 상태죠. 그렇죠. 정말 많이 오르면 한 수급으로 오른다면 한 100% 오를 가능성이 있겠지만 엔비디아는 전 세계적으로 전 업종으로 인공지능, 로봇, 가상세계, 메타버스 뭐 모든 항공, 우주항공 뭐 모든 면에 AI 그 반도체가 반드시 필수로 들어가는 거니까 엔비디아의 그 매출액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되고 성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애플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애플은 어느 정도 성장의 한계에 다다랐다는 거지. 애플카 이런 게 되면은 올라가지 않을까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테슬라가 조만간에 그 무인 그 자율자동차 뭐 택시 그 테슬라 택시 한다고 하잖아요. 애플과 테슬라의 그 전기차 경쟁에서 테슬라가 우위가 있다. 그건 당연하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아까 메커니즘을 설명했잖아요. 애플카 보통 하나만 보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애플도 도조 2 슈퍼컴퓨터와 스타링크하고 같이 맞물려 있다는 거죠. 자율자동차 능력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테슬라가 때문에
후발 업체가 돼버리는 거죠. 애플카가. 아, 애플조차도. 예. 후발 업체가 되는 거죠. 예. 아. 그래서 그건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 테슬라랑 애플을 비교해봤을 때 시가총액이 2배 좀 넘게 차이가 나는데 테슬라가 애플을 이길 것이다. 근데 지금 대표님께서는 엔비디아가 애플을 이길 것이다 얘기하셨잖아요. 테슬라는 당연한 거고요. 오. 지금 테슬라 빼놓고 지금 아. 엔비디아가 애플을 능가할 거라고 얘기한 거고. 그런 거예요. 아니 지금 예를 들면 애플은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애플이 지금 새로운 게 뭐가 있어요? 없다니까요. 네. 옛날 아이폰 팔아먹던 거에다가 거기 그 쇼핑몰 플랫폼 뭐 이거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없는 애플은 상승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지. 현상 유지는 얼마든지 가능할지 모르지만 새로운 획기적인 천재가 나오기 전에는 그게 추가 상승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네. 근데 테슬라는 지금 일론 머스크가 살아있잖아요. 새로운 창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쟁 상대가 안 되죠. 테슬라하고 애플하고는. 지금은 아닐지언정 10년이 지나면 당연히 뭐 압도적으로 시총은 초과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 인공지능, 우주항공, 메타버스, 자율정자, 메타버스, 암호화폐, 뭐 이런 거 암호화폐, 블록체인 암호화폐까지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엔비디아는 당연히 크게 성장할 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5천만 원 있으면 엔비디아와 테슬라 투자한다. 뭐 어떤 비중으로 투자하시겠어요? 만약에 1억 원이 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겠냐. 음.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저는 이제 최소한 5천만 원 이상은 달러로 바꿔서 미국 주식을 사라고 권하고 싶어요. 미국 주식은 당연히 뭐 테슬라, 엔비디아 뭐 이런 게 되겠죠. 이제 버진 갤럭틱은 좀 소액으로 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뭐 당연히 그렇게 될 거고, 나머지 저 5천만 원 갖고는 이제 우리나라 주식을 좀 나눠서 해야 되겠죠. 저는 이제 한 종목에 몰빵하는 걸 권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이제 그 리스크 관리 뭐 이런 차원에서 종목을 한 종목당 비중 10% 이내로 10종목 정도 쪼개서 트레이딩 위주로 접근하면 될 것 같고요. 한동안 이제 중소형주가 강세가, 코스피가 강세를 못 보인다면, 코스닥의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인다면 테마주가 여러 개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어요. 올 나머지 12월까지 뭐 그 투자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상황에서 어떤 종목을 사면 좋으냐, 이거는 좀 국내 주식은 조금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왜냐하면 너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와 엔비디아 중에는 어느 쪽이 좀 더 비중을? 둘 다 사야죠. 둘 다? 사람들 꼭 몰빵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잖아, 그죠? 아니, 대표님 뭘 더 좋아하시나? 너무 두 개 다 오늘 정보가 너무 새롭고 흥미롭고 딱 인상 깊어서 둘 중에 또 뭘 더 좋아하실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우리는 욕심에 더 많이 갈 종목에 사고 싶은데 이제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제가 점쟁이가 아닙니다.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게 1등 할지는 알 수가 없죠. 뭐 당연히 뭐 저는 테슬라를 더 좋게 보기는 해요. 사실은 좋게 보기는 하는데, 그래도 투자를 한다면 뭐 반반씩 아니면 3대2 테슬라 3, 엔비디아 2 뭐 이런 식으로 적절히 안분을 했으면 좋겠고요. 한 종목에 몰빵은 권하지 않습니다. 예상과 다른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 포트폴리오에 삼성전자는 없네요. 우리나라 1등 기업. 삼성전자를 대박낼 타임은 언제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MSCI 선진국 지수에 포함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된다는 건 어떤 얘기가 있냐면, 우리가 지금 이머징 마켓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데 MSCI 선진국 지수에 포함된다면 우리나라 주식 비중이 MSCI 거기서 우리나라 한국 그 비중이 0.9%인가 해서 3%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오, 그렇구나. 3%로 늘어난다는 건 전 세계 아까 말한 패시브 펀드 자금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왕창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거기 코스피는 단기간에 5천도 갈 수 있어요. 그때는 무조건 제가 우리 수강생들한테 이 예를 들면서 그 설명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MSCI 선진 주식에 편입된다면 집 팔아서 삼성전자 사야 된다 그랬어. 외국인이 제일 먼저 뭘 산다 그랬어요. 유동성 높은 종목. 그때면 삼성전자가 2배, 3배 가지 말란 법이 없죠. 근데 이거는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죠. MSCI 편입만 되면 급등할 거니까. 예. 그래서 이건 이해만 하면 쉬워요, 이게. 이해를 못하면 너무 막연해. 그냥 실적만 보고 얘기하는데 왜 실적이 사상 최대인데 왜 안 가?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 주식 투자가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학원에서는 이제 그런 거 위주로
기법도 당연히 배우지만 기법보다 더 중요한 게 이런 이해, 저변에 깔려야지 주식 투자 성공률이 월등히 높아지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테슬라가 S&P 500에 편입될 때처럼 우리나라가 MSCI 선진국 지수에 포함되는 순간 그때를 이렇게 또 평행해서 생각해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때는 뭐 삼성전자 몰빵 집 팔아서 사야죠. 아, 네. 그때가 집을 팔 때다. 아, 네. 아유, 대표님 오늘 정말 이렇게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 그 대내외를 넘나들면서 너무 흥미로운 이야기들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시청자분들께서 피와 살과 돈까지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끝으로 좀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저는 이제 학원 원장이잖아요. 워렌 증권 에듀 학원 원장인데 뭐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에 워렌 증권 에듀나 김영웅 원장 치면 뭐 기사도 뜨고 뭐 방송도 뜨고 뭐 블로그도 뜨고 뭐 그래요. 어쨌든 제가 이걸 한 이유는 뭐냐면 주식 투자는 무대포로 하지 말고 반드시 배워서 해야 한다는 붐을 일으키고 싶은 게 제 목표예요. 네. 그래서 주식을 먼저 꼭 배워서 하라고 권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주식시장이 조금 어려운데 이럴 때 사실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많은 투자자들이 이럴 때 주식시장을 떠나요. 그리고 많이 오른 뒤에 되돌아와. 그렇죠. 아니죠. 지금 떠나가면 안 됩니다. 지금은 주식시장에 남아있을 때 해야 돼요. 주식 투자할 때가 뭐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떠날 때가 투자할 때요. 네. 지금이 떠날 때라기보다는 상승장을 준비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워렌 버핏을 꿈꾸며의 저자이신 김영웅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